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머신러닝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을 수행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전문적인 말로 요즘에는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 헬스케어 관련된 데이터를 어떻게 머신러닝으로 잘 이제 응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전형적인 그냥 알고리즘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7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먼저, 자, 학습 과업이 무엇인지, 자, 자, 명제, 즉, 문제를 우리가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우리가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학습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 어떻게 학습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전혀 다른 모델들이 머신러닝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학습 방법을 선택하고 나면 자, 이 학습 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이제 이것을 결과를 우리가 결과니까 성능이죠. 성능을 평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한 번에 안 끝나고 성과가 좋지 못하면 자, 최적화라는 걸 통해서 가장 옵티멀한 모델을 찾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 하나만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을 우리가 고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결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대체로 파이프라인은 뭐 4가지, 5가지, 6가지 지금 이렇게 설명한 7가지로도 구성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씩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과업이 무엇인지 명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풀려는 그런 주제가 이 머신러닝에 그냥 ML이라고 쓸게요. 머신러닝의 약자입니다. 머신러닝에 적합한 주제여야 돼요. 자, 이 적합한 주제라고 하면 우리가 전통적인 통계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라면 굳이 머신러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머신러닝에 적합한 주제란 게 뭐냐? 그러면 이것은 방대한 양이어야 되고요. 예, 소위 이제 빅데이터인 경우에는 통계적인 분석으로는 우리가 확률과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20만 명, 50만 명을 대상으로 평균을 비교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 유의 수준이라는 게 거의 다 나오게 됩니다. 모든 변수가. 자, 그러면 우리가 확률 추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효과적인 변수가 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가변적인 상황들. 가변적인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계속 고정된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비가 오는데 지금은 맑은데 잠시 후에 비가 올 것이냐. 자, 이런 것들은 머신러닝에 의해서 예측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라든지 환경, 미세먼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분석하는 게 전통적인 통계에서도 우리가 그런 시계열 분석이 있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머신러닝에 적합해요. 자,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닌 충분히 통계적인 분석으로 예를 들면 뭐 회계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된다면 굳이 머신러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런 명제를 정했으면 그 다음에 데이터를 준비해야겠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전처리라는 걸 하게 되고요. 자, 전처리는 우리가 데이터를 결측값을 처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 데이터를 변환하기도 합니다. 재범주화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만 나이로 되어 있는 걸 10대, 20대, 30대 이런 연령별로 구간화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학습 방법을 선택하고 적용하고 하는 것들은 이미 있는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하게 되겠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지도학습을 하거나 비지도학습을 하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뭐 연관성 분석을 하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 알고리즘, 뭐 딥러닝을 돌린다라고 하는 거는 자, 요 단계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출된 결과가 성능이 좋은지를 평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델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3, 4번에서는요. 자, 5번 단계에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검증할 거냐? 자, 예를 들면 검증하는 방법도 되게 다양합니다. 뭐 데이터의 수가 충분히 많다면요. 데이터를 뭐 훈련하는 데 한 70%를 쓰고 검증하는 데 한 30%를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근데 데이터의 수가 굉장히 적다면요. 예를 들면 케이스 수가 한 1000개 정도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환자 수는 실제로는 한 5%밖에 안 돼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50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1000명 중에 50명을 예측하는 거는 이 50명을 7대3으로 쪼개게 되면 수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즉 학습에선 35명밖에 학습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검증할 땐 고작 15명으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위해서 데이터 수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또는 평가의 방법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차 검증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케이스 수가 적은 경우에는 때로는 학습 데이터만 쓰고 검증 데이터를 이렇게 구분해서 딱 이분화하게 되면 우리가 검증할 땐 학습 데이터에서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교차 검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건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머신러닝을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드는지, 머신러닝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능을 우리가 잘 평가해서 기대했던 성능이 나온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머신러닝을 만들 때는 한 개의 모델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단일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들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A 머신러닝, B 머신러닝, C 머신러닝을 각각 우리가 만들어서요. 이 중에서 성능이 가장 좋은 거 하나를 택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최적화 단계, 가장 좋은 걸 우리가 선택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이제 그러면 어떻게 또 결과를 제시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하나의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때 들어가는 게 이제 시각화가 될 거고요. 자, 시각화를 통해서 예쁘게 아주 효율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이제 머신러닝을 만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초보 단계에서는 그냥 알고리즘, 즉 코드, 그리고 예제를 통해서 머신러닝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예측했다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초보 단계에서 배울 때 머신러닝을 하나하나씩 특성을 배울 때 그냥 연습을 해보시는 것에 되어 있고요. 실제로 머신러닝을 우리가 개발한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아주 연속된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고 각각 절차 단계에 따라서 충분한 고민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할지,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의 고민이 있는 거고요. 어떤 모델을 선택할지, 또 학습 방법을 선택하거나 적용할 때 고민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가할지는 또 고민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시할지, 이 모든 것들이 단계별로 우리가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아주 효율적인 머신러닝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그냥 인터넷에 있는 예제를 갖고 한번 돌려본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잡고 결과까지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과정들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 단계씩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명시하는 거였죠. 자, 그러니까 어떤 걸 만들 거냐, 자, 어떤 우리가 머신러닝을 만들 거냐, 개발할 거냐, 자, 그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가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건 뭔가요? 머신러닝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는 크게 보면 인사이트를 도출하거나, 인사이트를 도출한다는 건 현상에서 우리가 어떤 특징을 하나 추출해내는 거예요. 마치 키워드 분석처럼요.
자, 그 다음에 아니면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이 한 단계 빠졌는데 의사결정도 있습니다, 물론. 자, 솔루션은 완전히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현안이 있으면, 예를 들면 공장에서 계속 불량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불량품 때문에 많은 비용들이 지금 소모되고 있어요. 그럼 이 불량품을 없애는 게 목적이겠죠. 이때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불량률을 잡아내는, 자, 그런 걸 우리가 솔루션이라고 하죠. 자, 중간에 있는 거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의사결정은 주로 의료 영역에서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의료 영역은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즉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권한은 법적으로 의료인에게만 있잖아요. 그래서 머신러닝으로 솔루션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거죠. 의사결정을 지지라고 표현할게요. 도와주는 거, 서포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의료 영역에서는 CDSS라고 많이 부릅니다. 클리니컬 디시전을 서포트 해주는 시스템이다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문제를 명시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현안을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해결하고 싶은 게 뭐냐. 자, 이 해결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이용하는 모델이 적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통적인 통계 방법이 적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전통적인 통계 방법과 머신러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통적인 통계 방법은 가설을 검증한다는 거에 있습니다. 즉, 우리는 전통적인 통계 방법을 통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확률과 추론으로 검증하잖아요. 근데 머신러닝은 검증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머신러닝은 다수의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나 솔루션을 도출하는 게 핵심이죠. 자, 그래서 이런 답을 우리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그 해결책이 왜 중요하냐?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싶냐? 그 다음에 주어진 입력과 출력 데이터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문제 단계에서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결과가 이득이 될지, 그 다음에 탐색을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해결을 위한 목적인지, 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도 여러분들 첫 번째 단계에서 다 정해줘야 됩니다. 이런 게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성능을 평가할지, 개발된 머신러닝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지금 여러분들 답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성공은 어떤 형태로 도출이 되고,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주어진 과제의 제한점이 뭔지, 시간, 비용, 도메인에 대한 지식. 자, 여러분들 도메인이라는 표현이 여기 쓰이면요, 여러분의 분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 같으면 자율주행 분야, 자동차를 알아야겠죠. 의료 같으면 의료 분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가 도메인이 되겠죠. 만약 제가 머신러닝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더라도요, 제 도메인이 아닌 분야라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머신러닝을 만든다고 한다면 저는 도메인이 없으니까 이걸 공부를 해야겠죠.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문제 명시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데이터에는 항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머신러닝에 여러분들 기본 개념이 뭐예요? 바로 학습하고 예측이잖아요. 자, 또는 뭐 적게는 분류도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때 학습을 할 때 만약 데이터가 결측이 많다든지, 그 다음에 부정확한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결측이 많고 부정확한 이런 데이터를 학습하면 이 머신러닝은 부정확한 걸 학습한 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뭔지 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요. 아주 성능이 우수한 머신러닝 모델을 선택한다면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데이터라면 어떠한 모델로도 이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딥러닝처럼 아주 우수한 모델도 실제로 성능이 의료 영역에서 막 99%까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뭐냐 하면, 데이터 자체가
약간 좀 더티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더티하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 데이터 질이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두 번째 단계는요, 데이터 준비 단계죠. 자, 우리가 훈련용으로 제시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머신러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위해서 우리가 유효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모델에 제시해 주셔야 돼요. 이때는 우리가 데이터의 머신러닝 프로그램 툴에 따라서 다른데요. 뭐 툴이라는 거는 도구죠. 그래서 뭐 파이썬이라든지 뭐 R이라든지 뭐 등등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C도 있고 자바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자, 여기에 맞는 포맷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1차적으로 하셔야 될 건 포맷을 맞아야 됩니다. 뭐 CSV 파일이라든지 뭐 텍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파일 형태는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데이터는 제거하고 결측값은 수정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또 샘플링을 하기도 합니다. 샘플링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일부 표본을 추출하는 거예요. 자, 데이터가 너무 대용량이면 다 쓸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런 샘플링이라는 걸 사전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효한 데이터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뭐 결측값도 제거해 줘야 되고요. 데이터 준비해서 이런 노이즈도 제거해 주고. 자, 결국은 데이터 준비는 뭘까요? 우리가 요리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재료를 다듬는 거예요. 우리가 흙이 묻은 당근을 그대로 찌개에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흙이 묻었으면 흙도 제거해 주고요. 당근도 예쁜 크기로 한 입에 먹을 수 있게 잘 잘라야겠죠. 자, 그런 것들이 데이터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속성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피저라고 하는데요. 자, 속성은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리면 변수예요. 즉, 우리가 변수가 너무 많다면 우리가 이것을 다 넣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변수라는 걸 우리가 차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차원을 축소해 줘야 됩니다. 차원을 축소해서 우리가 이 아주 적합한 변수만을 뽑아서 머신러닝을 만들어야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때 필요한 건 도메인이 필요한 거예요. 자,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제가 치매 예측 모델링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치매에 대한 어떤 기본 지식이 없다면 어떤 변수가 치매 발병에 좀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지 축소를 하잖아요. 무조건 이거를 이제 통계적인 의미에서 축소를 해버리면 또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집한 데이터가 항상 대표성 있는 데이터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도메인의 지식과 통계적인 어떤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변수를 속성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공부해라 라는 게 조언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변형이 필요합니다. 이때 데이터 변형이 필요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재범주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또는 뭐 이때 필요한 게 이제 파생 변수라는 게 있는데요. 자,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주는 걸 얘기해요. 파생 변수라고 합니다. 파생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걸 제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지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또 변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어떤 영상을 시청하면 그와 관계된 다른 영상을 추천해 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망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플랫 파일이라고 해서 이런 형태의 파일로 데이터를 변형해 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또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 데이터만 사용하기도 하죠.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수기로 작성된 텍스트를요 우리가 디지털화 한다고 하면, 자, 이때는 오류나 편견, 불일치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를 다룰 때 비정형 데이터를 다룰 때요,
글씨 같은 걸 얘기해요. 의료 기록에서의.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데이터로 잘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변형이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밍이라고 하는 데이터 변형은요, 뭐냐 하면, 자, 데이터가, 예를 들면, 컴퓨터가 읽는 방법으로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는 여러분들 0, 1 이런 숫자로 여러분들 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 데이터가 만약에 건강한 사람, 치매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을 텍스트 형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면 건강한 사람은 0으로 치매는 1로 데이터를 바꿔줘야겠죠. 코딩해줘야겠죠. 자, 이런 경우가 우리가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 많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일링이라고 해서요. 또 뭐가 있냐면 데이터 변형의 또 다른 방법에 스케일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범죄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해석하기 쉽도록 연속형 변수를 때로는 어떤 스케일 범주로 나눠서 구분할 수도 있죠. 때로는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서 가중치를 넣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중치를 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특정 특징의 영향력이 다른 변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코브이19라고 가정해 볼게요. 코브이19에서 가장 관계되는 변수도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뭐 콧물 여부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뭐 통증 여부, 가슴 통증 여부도 있을 거고 두통 여부도 있을 텐데 실은 발열 여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발열이라고 하는 변수를 똑같이 1로 두는 게 아니라 발열은 조금 더 가중치, 영향력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건 우리가 이미 사전에 이런 지식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가중치를 준다는 건. 근데 우리가 어떤 지식도 없다면 가중치를 둬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가중치를 우리가 둘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데이터 양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필요한 데이터의 양.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뭐 때로는 뭐 한 1000명으로도 충분히 많은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10만 명도 적은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가능하면 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통계적 분석하고는 다르게 이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모수냐 비모수냐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요. 네, 가능한 수집 많이 해서 훈련을 해서 정확도가 높으면 그 데이터의 수가 꼭 뭐 1000명 이상이어야 된다, 10,000명 이상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단계는 학습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학습법은 이제부터 모델, 즉 알고리즘이 될 겁니다. 자, 알고리즘이에요. 다시 쓰겠습니다. 이게 좀 글씨가 잘 안 써져서요. 자,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 그물로 잡을 건지 낚싯대로 잡을 건지 뭐 아니면 이 작살로 잡을 건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예를 들면 고래를 잡으려고 하는데 큰 고래를 잡는데 사실은 낚싯대를 가져가면 안 될 겁니다. 그땐 작살을 가져가야겠죠. 그 다음에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으려고 한다면 낚싯대가 아니라 그물을 가져가야 될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학습법은 서로가 달라집니다. 머신러닝 시작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떤 알고리즘이 제일 좋아요예요. 근데 알고리즘의 선택은 여러분들 데이터의 크기나 데이터의 질이나 데이터의 성격이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릅니다. 때로는 뭐 딥러닝이 가장 좋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딥러닝보다 머신러닝이 훨씬 효과적일 때도 있어요. 부스팅 모델이 더 효과적일 때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H2O 딥러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개발된 알고리즘 중에서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딥러닝이라고 하면 이미지 분석에 쓰이는 CNN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CNN 말고도 예를 들면 시계열 자료를 쓰이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변형한 게 LSTM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스팅, 일반적인 정형 데이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H2O 딥러닝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워터 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딥 워터라 표현하는데, 자, 이런 것들 사실은 오히려 딥 워터, 그러니까 그 딥러닝 계열인데 이것보다 일반 그냥 부스팅 모델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했던 연구에서는 오히려 랜덤 포레스트가 더 좋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결국은 어떤 게 좋냐라는 게 딱히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법 선택에 있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공짜 점심은 없다. 이에 속담이 있어요. 이 업계에서는. 자, 공짜 점심 없다는 무슨 말이냐면, 자, 아이고, 잘 안 써지네요. 자, 모든 문제에, 자, 가장 좋은 단일 모델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다 적용 가능한 최상의 모델 알고리즘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델 알고리즘이죠. 자, 만능은 없다는 거예요. 알고리즘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학습법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툴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R도 있고, 뭐 자바 기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도 있고요. 네, 뭐 그 외에도 뭐 C#도 있고 쭉쭉쭉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러면 꼭 이런 랭귀지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대표적인 게 이제 애저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진, 이건 이제 널리지 플로우라고 해서요. 자, KF만 쓸게요. 저 이게 펜이 잘 안 써져서. 애저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IBM에서 만들어진 왓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요건 IBM에서 만든 거고,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죠. 이런 것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클라우드 기반, 네, 머신러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코드에 조금 취약하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약간 GUI 형식이라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코드 없이도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자, 요런 것들도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애저나 왓슨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받더라고요. 완전 무료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뭐 오픈소스도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파이썬이나 R을 조금 접하시더라도, 특히 파이썬 같은 경우는 케라스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깃허브, 레딧 뭐 이런 데서 여러분들 머신러닝 포럼에 이미 존재한 여러 가지 이런 그 알고리즘들이나 사례나 심지어 파일까지 다 제공을 해요. 코드 외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 훈련 데이터나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평가에 있어서요. 그러면 그 전에 훈련 데이터랑 D만 쓸게요.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는 이것도 D만 쓰겠습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그널이랑 노이즈라는 용어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용어의 이해를 하나 좀 해볼게요. 용어로 우리가 시그널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노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시그널은 뭐냐 하면, 자, 데이터셋에 있는 존재하는 실제 패턴을 얘기해요. 자, 실제 기본 패턴을 얘기해요. 자, 우리는 이 시그널을 찾는 게, 신호를 찾는 게 중요하죠. 자, 노이즈라는 건 뭐냐 하면,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셋은 우리가 무작위 패턴이 있나요? 그러니까 패턴이 없는 경우죠. 또는 관련 없는 패턴도 존재합니다. 네. 즉, 우리가 데이터에는 시그널도 있고 노이즈도 있는 거예요. 하나의 데이터셋에는 실제로 중요한 패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는 관련이 없는 패턴이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제 머신러닝이 적용을 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이런 시그널과 노이즈를 통해서 예측의 정확성,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예측의 정확도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또는 효용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으냐. 그러니까 효용성은 여러분들 뭐 민감도나 특이도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정확도는 이 두 개를 이제 같이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백신을 개발할 때는 그 부작용이 없는 게 좋은 거잖아요. 백신은.
반대로 우리가 치료제 같은 경우는 네, 환자를 낫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모델의 평가 가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다수의 정확한 물건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예, 아주 소수의 이 불량품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냐, 이건 서로가 다른 목적이에요. 뭐 다수의 정확한 거라는 건 예를 들면 주차장에서 여러분들 번호판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예, 아주 공장에서 아주 소수에 있는 그 불량품을 감별하는 게 중요해요. 이건 서로가 목적이 다른 거죠. 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여러분들 그 선택하는 알고리즘이 달라집니다. 자, 이게 이제 예측의 정확도나 효용성에 따라서 좋은 걸 선택하시면 돼요. 어떤 학습법을 선택하냐에 대해서. 두 번째는, 자, 만약에 성능이 유사한 성능이라면, 그러니까 정확도도 효용성도 유사하다면, 자, 그때 두 번째 기준은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오컴의 면도날은 뭐냐면요, 다 같다면, 다른 게 같다면 간단한 걸 선택해라. 간단한 모델. 왜냐하면, 자, 왜일까요, 여러분들? 다른 게 동일하다면 간단한 해법을 선택하라는 건 왜일까요? 간단할수록 여러분들 그나마 설명이 항상 가능한 건 아닌데요. ML은 머신러닝은 근데 설명이 그나마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설명이 더 어렵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그러면 사용하는 성능을 보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 우리가 훈련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훈련 데이터랑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자,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어로 좀 안 쓰는 게 이게 펜이 민감하지가 않아서 한글도 지금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글로 좀 쓰고 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 홀드백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홀드백이라는 거는, 자, 7:3 비율로 만약에 넣는다면 7은 훈련 데이터로 쓰고 3은 테스트 데이터로 쓰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많이 쓰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고정되는 거니까 한 번 이제 훈련한 데이터는 그 데이터는 테스트 데이터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생선을 갖고 왔으면 생선을 탁 반 잘라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아예 잘라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머리 부분은 매운탕으로 쓰고 몸통 부분은 회로 쓴다 라고 하면, 예, 홀드백 비율랑 딱 적합하겠네요. 근데 이 경우는 여러분들 어떨 때 많이 쓰냐면, 데이터가 충분할 때, 데이터예요. 충분할 때 씁니다. 자, 왜냐하면 만약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들 과적합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병 같은 경우는 실제 환자, 질병이 없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유병률이 적으니까. 유병률이 5%만 해도 질병에서는 꽤 많은 거거든요. 유병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면, 환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면, 네, 주로 질병이 없는 사람 위주 쪽으로 머신러닝이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과적합이라는 게 발생하니까요. 홀드백은 데이터가 충분할 때 써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 데이터도 충분히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nfol드, 한글로 쓸게요. 교차 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처음에는 같은 크기로 이제 폴드, 자, 이 폴드라는 게 다른 말로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그룹을 쪼개놔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5개로, n은 이제 숫자예요. 뭐 3개로 나누면 3폴드가 되어 있고 5개로 나누면 5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럼 5폴드라면 5개로 등분해서 처음에 하나로 이제 하나의 그룹을 남기고 4개로 훈련을 시켜요. 그럼 4개가 트레이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테스트에 진행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첫 번째 1번이 이제 처음에 테스트 데이터였고 4개가 1, 2, 3, 4가 훈련 데이터면, 두 번째는 2번이 이제 테스트 데이터가 되고 1, 3, 4, 5가 네, 훈련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테스트 데이터가 되고 1, 2, 4, 5번이 훈련 데이터가 되고, 이렇게 5번을 반복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죠. 앞에 말씀드린 홀드백에서는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나눠서 훈련 데이터는 훈련만 쓰고 테스트 데이터는 테스트 데이터만 쓰다 보니까 테스트 데이터가 적어지면 과적합이 발생되는데, 엠폴드 교차 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평가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셋 사이의 크기와 표본의 어떤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과적합을 그러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적합을 줄임이라고 써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세 번째는 그냥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 자, 몬테카를로 교차 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몬테카를로 교차 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개념 자체는 엠폴드 교차 검정이랑 상당히 비슷해요. 다만 이제 무작위라는 게 들어갑니다. 무작위로 이제 훈련하고 테스트셋을 나눠요. 자, 앞에 거는 우리가 5등분을 해서, 자, 1, 2, 3, 4 순서대로 우리가 하나는 트레이닝, 하나는 이제 테스트로 들어갔다면, 몬테카를로 교차 검정에서는 이것을 나누는 것 자체도 무작위입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게 몬테카를로 교차 검정인데요. 이 정도 개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훈련 데이터랑 테스트에서 어떻게 나눌지 요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델을 여러 개를 써서 이제 정확도랑 효용성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알고리즘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훈련 방법을 우리가 그 모델을 이제 선택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확도나 효용성에 있어서 어떤 모델이 좋으냐? 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편향이 적어야 되고, 정확도는 높아야겠죠? 네, 정확도는 높아야 되고, 자, 편향이라는 건 뭐냐면 잘못된 데이터에서 학습한 모델의 오류예요. 자, 그래서 낮은 편향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낮은 편향이라는 건 시그널을 잘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시그널이 좋은 거니까요. 노이즈는 나쁜 거니까 편향이 높다라는 건 노이즈가 높다라는 거예요. 자, 노이즈가 높은 데이터를 많이 이해하다 보면 잘못 이제 우리가 비뚤어지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예, 분산은 낮아야겠죠, 여러분들. 자, 분산이 낮다라는 건 뭐겠어요? 예, 유사한 결과를 계속 이제 다른 실험을 하더라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분산이 높다라는 건 전혀 다른, 분산이란 건 가변적 변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이 낮다라는 건 뭐 다른 데이터를 갖고 이용하더라도 이 모델이 내가 만든 모델이 딱 내 데이터 한 번만 쓰고 없을 거 아니잖아요. 이 머신러닝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건데, 분산이 낮다라는 건 가변적이지 않다라는 거니까, 변화가 없다라는 거니까 다른 데이터를 이용하더라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거고요. 분산이 높으면 반대로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제가 예를 들면 치매를 예측하는 모델링을 만들었는데 데이터를 쓸 때마다 결과가 계속 달라진다면 이거는 좋지 못한 겁니다. 효율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분산이 낮은 그런 모델을 우리가 복수의 모델에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걸 제가 좀 지우고 개념적인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지금 분산하고 편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분산이 낮다라는 건 여러분들 같은 결과가 계속 도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최소한. 자, 그리고 분산이 높다라는 건 결과가 매번 달라지는 걸 얘기해요. 자, 근데 보세요. 편향이 낮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 편향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빗돌림이.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걸 목표대로 잘 잡은 건데요. 높은 편향이라는 건 잘못된 노이즈가 많은 이제 데이터를 쓰다 보니까, 노이즈가 많으니까 학습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네, 잘못 관형을 맞추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된 목적으로 가는 거죠. 자, 요런 우리가 그림으로 좀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그런 편향이라든지 분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툴을 돌리시게 되면 그 툴에서 자동적으로 이거를 찾아주거나 합니다. 자,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우리가 낮은 분산 알고리즘은 비교적 간단하거나 경직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일치도는 좀 높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회귀나 나이브 베이지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우리가 분산은 낮은데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모델은 회귀 알고리즘이나 나이브 베이지 모델은 최근엔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더 이제 성능이 정확도가 높은 모델이 더 많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평균적으로 또 그 정확한 경향을 보이는 그런 것들이 또 있는데요. 자, 하지만 또 일치도에서 또 낮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의사결정 트리나 그 KNN K 최근자 미흡 같은 그런 이제 알고리즘들은요, 네, 일치도가 좀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결과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모델을 선택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핵심은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편향과 분산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트레이드 오프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우수한 모델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의 균형을 찾으셔야 돼요. 자, 알고리즘의 최적 균형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고리즘의 최적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제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면, 자, 총 오류는 뭡니까? 자, 편향에 제곱하고요, 분산하고 불가피한 오류를 다 더하면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총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한 오류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요. 자, 이거는 노이즈를 얘기해요. 우리가 자, 노이즈는 어쩔 수가 없죠. 모든 데이터에는 항상 섞여 있어요. 데이터에는 노이즈는 반드시 있죠. 우리가 반드시 존재하죠. 자, 모든 데이터에는 노이즈는 반드시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가장 최적의 이제 값을 찾아라 라는 거죠. 자, 편향도 낮고 하지만 분산도 낮고 오류도 낮은 이 정도가 제일 좋겠죠.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 사이가 제일 최적의 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성능 평가 지표를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델이 좋다 이런 성능 평가를 위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지표 인덱스가. 자,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정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리콜이라고 해서요. 우리나라 말로 재현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곱 오차가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사후 확률이 있어요. 자, 사후 확률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커스트라고 하죠. 비용이 있고요. 자, 여섯 번째는 엔트로피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불순도라고 하죠. 자, 일곱 번째는 KL 다이버전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능 평가 지표로 사용이 되는데 사람들이 요거 한 세 개 정도만 너무 고민하시는데 특히 정확도만 가지고 예전에는 이 모델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성능 평가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거 하나만 가지고 이 모델의 성능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지표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좋은 것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요건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전에 최적화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섯 번째 최적화 단계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모델이 좋다고 해서 이 모델이 무조건 최적의 유일한 모델은 아니에요. 결국은
결과에서 최상의 진실, 우린 true라는 걸 발견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것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최적의 어떤 그 결과값을 우리가 뽑기 위해서는 우리가 튜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델이 좋은데 이 모델이 무조건 좋다보다는 이 모델을 조금 더 좋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최적화라고 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자, 여러 개의 복수에,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의 모델을 만들어서요. 최소한 2개 이상의 모델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성능을 비교하고, 또 그 다음에 효율성을 얘기해서 가장 좋은 모델을 하나 선택했어요. 예를 들면, 자,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성능 지표를 통해서요. 그러면 그 모델에서 이제 그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볼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는 걸 우리가 튜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최적화, 더 좋게 바꿔준 걸 튜닝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보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자, 알고리즘을 튜닝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어떤 알고리즘에서 예를 들면 트리의 개수라든지 트리의 깊이라든지 예를 들면 커널 알고리즘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값을 우리가 튜닝하는 걸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최적화를 위한 2번째 방법은 그 훈련하고 검증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최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폭포수 접근법이라고 하는데요.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의 어떤 이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아주 미묘하게 성능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최적화를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알고리즘 튜닝, 소위 이제 파라미터 튜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성능을 좀 더 개선하고 싶다면 더 많은 데이터, 더 질 좋은 데이터를 재추출하거나요. 그 다음에 데이터 특징을 또 선택하거나 또는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아까 파라미터를 어떻게 잘 튜닝하거나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훨씬 좋은 값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을 앙상블 모델이라고 그래서 배깅, 부스팅, 스태킹 이런 방법들을 써서 조금 더 정확도를 최적화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돼서 마지막 7번째 결과 보고입니다. 그럼 어떻게 결과를 잘 보고할 것이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이나 아니면 클라이언트 뿐만이 아니라 이제 논문이면 논문으로 내던지 아니면 보고서면 클라이언트 또는 이제 이걸 개발을 하고 싶으면 어떤 제품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이냐의 핵심이거든요. 자, 이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우리가 시각화 방법이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어떻게 잘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를 제일 마지막에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수업 배우셨던 거 잘 기억나시죠? 소위 오늘 배우셨던 건 머신러닝이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고요. 소위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단계마다 특히 이 시간에 우리가 7단계로 좀 확장해서 보셨는데 각각 단계마다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고 또 해결책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의 오버뷰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